안녕하십니까. 독거 투자일지 제레미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주로 이제 중국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버블, 여행 관련주, 메타버스 버블, 그리고 유가와 삼성전자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주들은 일부 업종 빼고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상황과 헝다가 정리된 상황 등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독거 투자일지에서는 지난 가을에 중국 주식들을 바이더딥 하시라는 이야기와 함께 반년 이상 가져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10월 그리고 내년 1월과 3월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철퇴를 가했던 산업들을 면면에서 보면 모두 중국에게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지 당장 죽여야 하는 산업들은 아닙니다. 늘 중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재계를 길들여 왔습니다. 강제로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기업과 합병시킨 역사는 국영이든 민영이든 가리지 않고 197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루틴입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고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하듯이 그날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거 투자지 단톡방에서는 올해 연초에 골드만삭스의 CEO였고 미국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폴슨이 쓴 중국과 협상하기라는 책을 통해서 그 역사를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혹자는 공산당이 하는 현재 상황을 보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강세가 나올까요? 환율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잡을 수가 없죠. 생각해보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헝다로 인해서 중국이 파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전문가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데서 이제 글을 쓰는 보람이 좀 있고요. 중국 관련 주식들을 반년 이상 가지고 가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안 움직이니까 답답한 상황일 때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난 분기에 얼마나 실적을 냈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신제품은 내년에 어떤 라인업으로 출시될 것인가 한번 찾아보는 정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고 나면 이제 마음의 안정이 올 것이고요. 매크로는 몰라도 종목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자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묻어둔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것을 안 하고 수익을 바라면 그게 더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종목이 많다면 좀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모니터링이 안 되는 종목이라면 살 때는 웅장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샀더라도 나중에 이제 패잔병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교육 산업에 조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중국 공교육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나 해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학교로 가기보다는 학원 가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1타 강사로 뛰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중국도 유능한 이들은 자본주의 논리로 학원으로 갑니다. 잘 가르치니 비싸게라도 학원비를 주고 아이를 보내는 것은 한국과 똑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뭐 하나 튀면은 대륙의 가격을 지불하죠. 작년에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최고 연봉자가 이제 145억이었고 최대 이적료가 이제 650억 원 정도 했습니다. 뭐 K리그 연봉 다 합쳐도 안 되죠. 학원가에서는 이런 광풍이 불어드니까 국민들은 위화감을 느꼈고 학원비도 뛰고 또 경쟁적으로도 돈을 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국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교육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과열을 조절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풀어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교육이 100년 대계인 것은 마찬가지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학원가에 밀집했던 좋은 학군들의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고 있고 경기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은 이제 막 실험자가 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기도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문제가 있죠. 이 점은 공산당이 좀 정책을 투박하게 펼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학부모들의 좋은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편인 학원 산업도 생각을 해야 되는 밸런스를 맞추기가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방과 후 교육 라이센스를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방과 후에 이제 학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이제 선별해서 주겠다는 거죠. 이게 뭐 선별이니까 큰 호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빠른 규제 해제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놀라긴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내년에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앞으로도 점점 이런 게 나오겠죠. 팬데믹으로 미국의 자영업자들의 작은 식당들이 많이 사라졌고 프랜차이즈들만 남았습니다. 덕분에 파파존스나 치폴레 같은 주식들이 고공행진을 펼쳤습니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그 소규모 학원들이 전멸한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당국이 신년이 되면 조금씩 더 규제를 풀 거고 내년에는 더 풀겠죠. 결국 남은 시장은
대기업들, 교육 대기업들이 싹쓸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학원 관련주를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좀 더 롱텀으로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것이죠. 테슬라와 달리 이제 소규모 다른 이야기 좀 전기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달리 소규모 전기 업체들은 주가는 요즘 버무린 게 맞죠. 근데 매도 시점을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의 심리의 끝이 예전에는 이제 벼랑 끝 절벽이었는데 근래는 이제 그 끝에 새로운 심리들이 점철돼서 잘 망가지지 않는 게 하나의 룰이 되어버렸습니다. 테마가 산업이 되면 주가가 10배 간다는 말은 20년도 더 된 말이지만 테슬라가 너무나 강렬하게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켜줬기도 하죠. 근래 테슬라가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매도한 돈들이 절묘하게 이제 리비안 상장하면서 이 시장과 맞물려서 리비안, 루시드, 피스커 등 전기차 업체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주식을 판다고 해서 같이 따라 판 것은 좀 어리석긴 하죠. 일론이 주식을 판다고 테슬라라는 기업의 기업 활동이 영향을 받고 장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행 관련주로 넘어가면요. 여행 관련주들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잇고 있고 크루즈와 호텔주들 역시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항공주들은 일단 고유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늘어가는 승객들을 잡기 위해서 가격 경쟁, 즉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독고는 자주 비행기 티켓을 검색해 보는데 파리 서울 왕복 항공권이 이제 59만 원짜리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이 봄이 될수록 점점 많아지는 이런 저가 항공 티켓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들이 이제 현재 이제 현금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호텔 크루즈 항공주들의 어려움은 이제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델타 이야기는 독트에서 지겹게 말씀드렸죠. 일단 주식 시장 자체는 워낙 정상화될 반년 뒤에 미국 경제를 반영하느라 강세장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공급 사이드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리고 물류 비용 그리고 서비스업 구인난의 여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델타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했지만 미국에서만 해도 이제 벌써 4, 5만 명의 확진자가 나가 이제 며칠 전 보니까 15만 명까지 다시 솟구쳤더라고요. 유럽도 요즘에 이제 재봉쇄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다 독특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죠. 물론 이것들 역시 요즘 유행하는 말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로 귀결될 텐데 독트실지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델타 바이러스나 이 두 가지 모두 이번 겨울이 지나면 많이 해소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델타 바이러스가 시장의 과열을 좀 식혀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유럽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델타 바이러스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소비 사이드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소나 개인 방역은 이제 루틴이 되었고 알아서 마스크를 쓰더군요. 백신을 맞아서 쉽게 사망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확진자가 되면 여러 가지로 거추장스러워진다는 것을 알고 사업장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개인 방역은 알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딜 가는 실내 입장할 때는 엄격하게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이제 몸집이 커다란 카드가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이 점은 한국에서는 백신을 맞든 안 맞든 QR코드만 찍고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좀 더 강력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마스크를 전혀 안 쓰네요?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외부에서는 자유로울 뿐이지 안에서는 실제로 더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행 관련주는 아직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피부로 느낀 여행에 대한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미 유럽 공항들은 붐벼가고 있고 조금씩 붐벼가고 있고 동아시아 공항도 역시 붐벼가기 시작하면 실적이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델타가 기승을 부리며 관련 주식들의 조정이 들어왔지만 이것도 역시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죠. 요즘 화두가 됐습니다. 제가 여행 갔다 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확 튈 줄은 몰랐습니다.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등하고 있고 대형주들도 출렁이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개미들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가는 것도 요즘에 하나의 리스크가 되어간 지 오래됐죠. 이번 NC소프트가 그렇게 움직였으니까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늘 그렇듯 한 번 시세를 유행처럼 낸 다음에 폭락을 하죠. 이런 유행 타는 주식들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기다가 신제품이나 실적 같은 가시적인 모멘텀 그리고 확실하게 생태계가 조성이 된 것을 확인이 되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식도 좀 그랬었죠. 한 6, 7년 동안. 그 전까지는 부침이 엄청나게 심할 것 같은데 사실 이는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는 더 심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메타버스가 대중적인 소비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10대에서 30대가 사용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소비력이 있는 40대 이후로는 이들보다는 더 몰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봅니다. 게임 산업하고 비슷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메타가 되어버린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제가 반년간 사용하고 당근마켓에 처분하면서 이 무거운 무게도 무게지만 굳이 현실도 재미있고 바쁜데 이 안에서 놀 이유를 찾기가 힘든 거죠. 영화는 영화관에서 역시 크게 봐야 제맛이고 게임은 우리나라 게임 인구가 많긴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라든가 차량을 굴리는 인구만큼 큰 시장도 아닐 겁니다. 유저층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 이 산업이 태동되었다면 집콕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팬데믹을 타고 큰 성장을 했을 텐데 시기적으로 좀 그 타이밍을 놓친 아쉬움이 좀 있죠. 주가는 먼저 꿈을 먹고 튀지만 현실을 인지했을 때는 폭락이 빠릅니다. 소위 잡주들이 혼란스럽게 튀는 것을 보면 이전 테마 열풍들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테마가 산업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거대 산업이 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죠. 전기차 같은 산업이 거대한 산업이죠. 3D 프린팅이나 3D 안경 같이 이제 10년 전에 튀었던 종목들을 상기를 해봅시다. 물론 메타버스는 그들보다는 낫긴 할 겁니다. 일단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기업이 사원을 걸고 뛰어든 것이 좀 크죠. 굳이 투자를 한다면 메타, 페이스북이 좀 안정적인 탑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익률은 개별 종목보다는 적어도 적긴 하겠지만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망할 가능성은 일단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옥석가리기를 하면서 이쪽 업종에서도 망하는 기업들이 이제 우수수 나올 것 같습니다. 유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투에서는 유가가 80불대에서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캐리했던 유가가 오펙이 증산을 안 하겠다는 상황에서도 90불대까지 못 튀고 80불대에 머무는데 여기에 이제 90불, 100불까지 트리거는 미중 전쟁밖에 없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좀 분위기가 급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광구, 리그라고 불리는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매도하거나 공격적으로는 숏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숏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주들도 정리한 것이 맞습니다. 다 왔다고 보는 거죠. 70불대일 때 제가 독도에서는 유가가 상방이 좀 남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유가 상승 수혜주 쪽은 더 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과거 수치보다는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참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폴 볼커나 앨런 그리스펀, 벤 버냉키가 쓴 자서전들을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 읽어봤는데 연준 위원들은 일단은 매우 정치적이고 민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도 어떨 때는 의도적일 때가 많습니다. 립 서비스를 할 때도 있고 입단속을 할 때도 있는데 현재는 입단속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가 풀이 죽어 있었던 그동안은 필요 이상으로 인자하신 어머니 같은 완화적인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살아나서 이제 과열이 들어가는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는 아이에게 일본 순사가 오니까 울음을 뚝 그치렴 하는 것입니다. 오진 않죠. 순사가 운다고 해서. 저는 귀국 후에 아무리 시장을 들여다봐도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팔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제가 반도체에 투자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좋은 얘기를 드렸죠. 정확히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D램입니다. 그 사이클을 타는 업종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를 맞춰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샀다가 수익을 당장 낼 수는 있지만 이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욕심부리다가 다 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반도체 가격이 원자재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전에 이미 메이저들은 다 물량을 털어버립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제가 여행 갔다 온 사이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팔았으니까 이 93,000원짜리 주가가 꿈을 먹고 올라갔다가 지금 6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오늘은 이제 7만원이 됐네요. 아직도 단톡방에서는 삼성전자에 물린 개인 투자들의 하소연들이 넘쳐납니다. 앞으로 모든 사물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IoT,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더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수요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들이 난무했습니다. 근데 왜 빠졌을까요? 왜 개미들은 그 매도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됐을까요? 그 리포트들을 써낸 애널리스트들은 이 상황을 잘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기관들에게만 알려졌다면 나쁜 것이죠. 뭐 애널리스트들은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니 그들도 할 일을 한 것이고, 이걸 공짜로 받아서 읽고 매수 추천 바이를 따라간 개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서 또 좋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 이제 20년 하고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제도권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야인으로 나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제가 독고 투자일지를 쉬다가 각 잡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지난번도 17분짜리로 많아졌고 이번도 지금 보니까 꽤 많아졌는데요. 저 연구가 여러분들 투자에 좀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